엔진 이중 화재. 제어 불능입니다. 탈출합니다. 이재혁 대위의 절규가 교신 채널을 타고 흘러나왔고 그 순간 KF-21 보람의 2085기의 조종석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계기판의 모든 경고등이 붉은색으로 타올랐고 양쪽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 캐노피 밖으로 보였습니다. 기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고 고독의 숫자가 미친 듯이 하강을 표시했습니다. 1만 1000m, 1만 500, 1만. 이재혁 대위의 손이 탈출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폭발할 듯 뛰고 있었고 시야가 흔들렸지만 그는 손잡이를 당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하 1.5의 속도로 추락하는 전투기 안에서 생존 가능한 시간은 이제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탈출 손잡이를 당기는 순간 세상이 폭발했습니다. 캐노피가 폭음과 함께 분리되면서 시속 1000km가 넘는 바람이 조종석 안으로 몰아쳤고 이재혁 대위의 몸은 사출 좌석과 함께 엄청난 힘으로 기체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15G의 중력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고 척추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만이 울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 낙하산이 자동으로 펼쳐지면서 그의 몸이 급격하게 감속되었고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그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위로는 거대한 하얀 낙하산이 펼쳐져 있었고 아래로는 푸른 산악지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의 전투기가 검은 연기를 뿜으며 땅을 향해 추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5년 8월 20일 오후 2시 15분 동해 남부공역 1만 2000m 지점의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기류가 전투기의 날개를 감싸고 있었고 눈부신 햇살이 기체 표면에서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KF-21 보람의 2085기는 마하 1.8의 속도로 시험 비행 코스를 따라 순조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조종석 안에 이재혁 대위는 계기판을 점검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8세의 그는 이번이 KF-21의 세 번째 시험 비행이었고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가 완벽했습니다. 엔진 출력도 설계치의 98%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기체 반응도 교범에 나온 그대로였습니다. 중앙관제 208입니다. 고도 12000, 속도 마하 1.5,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이재혁 대위가 침착하게 교신했고 서울 공군본부에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208 중앙관제입니다. 양호합니다. 코스 유지하십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기판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연료 잔량 60%, 유압 시스템 정상, 항법 장치 정상, 통신 시스템 정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북한의 산악지형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잠시 긴장을 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17분 그 평화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조종석 안에 갑작스러운 경고음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계기판의 붉은 경고등이 연쇄적으로 깜빡이기 시작했고 연료 압력 게이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재혁 대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연료 시스템 점검 절차를 시작했지만 몇 초 후 더욱 심각한 경고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우측 엔진 연료 라인에서 압력이 완전히 사라졌고 동시에 엔진 온도가 섭씨 900도를 넘어 1000도까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작동 온도가 700도인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명백한 이상 징후였습니다. 연료 누출 그리고 고온. 이것은 단 하나의 결말만을 의미했습니다. 중앙관제 208입니다. 우측 엔진 연료 누출 경고 온도가 1000도를 넘었습니다. 이재혁 대위가 다급하게 교신했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조종석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우측 엔진이 폭발한 것입니다. 후방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렸고 폭발의 충격으로 기체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어 불능 상태였습니다. 마하 1.5의 관성과 폭발의 힘이 합쳐지면서 기체는
북쪽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필사적으로 조종간을 당겼지만 기체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의 음량이 2배로 커졌고 계기판의 절반이 붉은색 경고로 뒤덮였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조종간을 좌측으로 당기며 기체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우측 엔진의 추력 상실로 기체는 계속 오른쪽으로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몇 초 지나지 않아 좌측 엔진마저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연료 압력 하락, 온도 급상승, 그리고 폭발. 양쪽 엔진이 동시에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확률적으로 1000분의 1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이재혁 대위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체는 완전히 제어력을 잃었고 고도계가 미친 듯이 숫자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만 1000, 1만 9000. 기체는 이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마지막 순간 사관학교 생존 훈련 교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패닉에 빠지는 순간 너희는 죽은 것이다. 침착하라. 절차를 따르라.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탈출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현재 고도 9000m, 속도 마하 1.5, 기체 자세 우측 45도 기울어짐, 탈출 가능 조건 충족입니다. 탈출 레버를 당기자 몸이 기체 밖으로 튀어나갔고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낙하하는 동안 이재혁 대위는 주변 지형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것은 험준한 산악지대였고 해안선이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보였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북한 영공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추락 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GPS 좌표가 북위 40.2도, 동경일이 8.7도였습니다. 함경남도 신포 인근 휴전선에서 45km나 북쪽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험 비행 시작 지점은 독도 남쪽 200km 안전한 동해 남부 공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북한 땅 위를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폭발 후 제어 불능 상태로 북쪽으로 표류한 것이었습니다. 마하 1.5의 속도로 약 1분 3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기체는 45km를 북쪽으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낙하산 조종줄을 당기며 착지 지점을 해안 쪽으로 조정하려 했지만 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그를 더 내륙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상까지 고도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00m, 1500, 1000m, 500. 그는 착지 자세를 취하며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후 2시 23분 이재혁 대위의 발이 북한 땅에 닿았습니다. 착지 충격이 발목을 타고 무릎까지 전해졌지만 그는 훈련대로 옆으로 구르면서 충격을 분산시켰습니다. 등과 어깨가 바닥에 부딪혔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낙하산줄을 풀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산속이었고 경사면 아래로 작은 계곡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사람의 인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하산을 재빨리 접어 근처 바위 틈에 숨기고 생존 키트를 확인했습니다. 비상식량, 정수 필터, 응급의료품, 그리고 소형 무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전기를 꺼내 전원을 켰지만 신호는 약했습니다. 산악지형이 전파를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 공군본부 지하 3층 통합작전실에서는 비상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로 15m에 달하는 거대한 전광판에는 KF-21 208호기의 신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표시되었고 레이더 추적 화면에는 추락하는 물체의 궤적이 붉은색 포물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박준호 대령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즉시 상황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45세의 그는 25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비상 상황을 겪었지만 KF-21 추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추락 좌표 즉시 확인. 조종사 생존 신호 탐지 시작. 그가 날카롭게 외쳤고 작전실의 20여 명 장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추락 좌표 북위 40.2도, 동경일이 8.7도입니다. 젊은 작전 요원이 다급하게 대답했고 그 순간 작전실이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전광판의 지도를 쳐다보았습니다. 함경남도 신포 인근이었습니다. 북한 영공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휴전선에서 45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시험 비행 시작 지점은 어디였나? 작전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동해 남부공역 독도 남쪽 200km 지점입니다. 박준호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북한 영공에? 항공작전 장교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엔진 폭발 후 제어 불능 상태로 북쪽으로 표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하 1.5의 속도로 약 1분 30초간 북진했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영공 침범이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조종사가 북한 땅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사 신호는? 그가 물었고 통신 담당 장교가 헤드셋을 조정하며 대답했습니다. GPS 신호 포착했습니다. 생존 확인됩니다. 작전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지만 박준호 대령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생존은 확인됐지만 문제는 그 위치였습니다. 북한 땅 한복판에 조종사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참모 차장님께 긴급 보고 준비 구조작전 계획 즉시 수립. 박준호 대령이 명령을 내렸고 부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광판의 한쪽 구석에서 새로운 경고창이 떠올랐습니다. 작전실 후방에서 기술장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대령님, 기체 자폭장치 신호 포착했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기술장교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확인했습니다. 자폭장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추락 감지 후 자동 작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호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기술장교가 화면을 확대했고 거기에는 붉은 디지털 숫자가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습니다. 14분, 15초입니다. 작전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4분, 850초였습니다. 그 시간 안에 북한 영공 45km 깊숙한 곳에서 조종사를 구출해야 했습니다. 박준호 대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구조 헬기 부대는 평양 남쪽 30km 지점에 전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추락 지점까지는 직선거리로 60km였습니다. UH-60 헬기의 최대 속도는 시속 295km였습니다. 계산하면 약 12분에서 13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자포까지 남은 시간은 14분이었습니다. 거의 동시였습니다. 1분, 2분의 오차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속 어딘가에서 낙하산을 바위 틈에 숨기던 이재혁 대위는 자신의 비행복에 부착된 작은 단말기에서 희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폭장치 활성화 알림이었습니다. 그는 단말기 화면을 켰고 그곳에 표시된 붉은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3분 45초였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추락 지점까지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8km였습니다. 그 밑으로 세 줄의 경고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1차 폭발 반경 2.0km 치명적, 2차 충격파 반경 4.0km 위험, 3차 파편 낙하 6.0km 주의. 이재혁 대위의 손이 떨렸습니다. 1.8km, 1차 폭발 반경이 2km, 겨우 200m 차이였습니다. 만약 바람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낙하 지점이 조금만 더 서쪽이었다면 그는 지금 직사구역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2차 충격파는 4km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그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구조 헬기였습니다. 헬기가 그를 픽업하기 위해 접근한다면 그 헬기도 폭발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재혁 대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3분 후 4km 반경의 모든 것이 충격파에 휩싸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km까지는 수백 개의 기체 파편이 포탄처럼 쏟아질 것이었습니다. 단말기 화면의 카운트다운이 계속되었습니다. 13분 30초, 13분 29초,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25분 서울 용산구 공군본부 지하 3층 통합작전실은 긴급 상황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비상등으로 바뀌면서 작전실 전체가 붉은빛으로 물들었고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는 실시간 위성 영상과 레이더 추적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25명의 작전 요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통신 채널에서는 여러 부대와의 교신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작전실 중앙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한반도 전역의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 붉은색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재혁 대위의 위치였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양팔을 가슴에 낀 채 전광판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25년 군 생활에서 이런 긴박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GPS 신호 분석 완료했습니다. 왼쪽 구석에 앉아있던 통신장교가 외쳤고 박준호 대령이 재빨리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통신장교의 모니터에는 북한 지형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위에 파란색 점 하나가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조종사 신호 강도 70%, 이동 없음, 생존 확실합니다. 통신장교가 보고했고 작전실에 잠깐 동안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적어도 이재혁 대위는 살아있었습니다. 추락 충격에서 살아남았고 낙하산 착지도 성공했으며 지금 어딘가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눈을 떴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구조작전 계획 수립 시작한다. 박준호 대령이 큰 소리로 외쳤고 작전실의 장교들이 일제히 집중했습니다. 가용 가능한 구조 헬기 부대 보고. 그가 명령했고 작전 참모 한 명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15특 수입무비행단 소속 UH-60 블랙호크 2대가 대기 중입니다. 현재 위치는 평양 남쪽 30km 전진기지입니다. 박준호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양 남쪽 전진기지였습니다. 북한 영공과 가장 가까운 우리 측 헬기 부대였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거리는? 그가 물었고 작전 참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직선거리 62km입니다. 박준호 대령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62k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UH-60의 최대 속도로 비행 시 소요시간은? 박준호 대령이 다시 물었고 항공작전 담당 장교가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최대 속도 시속 295km 기준으로 약 12분에서 13분입니다. 다만 북한 영공 침투 시 대공포 회피 기동을 고려하면 15분에서 18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순간 작전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15분에서 18분이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천천히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자폭 장치 카운트다운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2분 45초, 12분 44초, 12분 43초. 숫자는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헬기는 최소 15분이 걸렸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3분이 부족했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3분이었습니다. 고작 180초 3분의 차이로 한 사람의 생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헬기 부대의 긴급 출동 명령. 최대 속도로 목표 지점 향해 즉시 이륙. 대공포 위험은 감소한다. 통신 장교가 재빨리 교신 채널을 열었고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제15비행단 중앙작전실입니다. 피닉스 구출작전 발령, 즉시 이륙하십시오. 스피커에서 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15비행단 명령 확인했습니다. 지금 즉시 이륙합니다. 곧이어 헬기 엔진이 시동 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위성 영상에서 2대의 헬기가 활주로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오후 2시 28분이었습니다. 헬기 이륙 확인, 목표 지점까지 예상 도착 시간은 오후 2시 45분입니다. 작전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2시 45분이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다시 카운트다운을 확인했습니다. 11분 40초였습니다. 자폭 예정 시각은 오후 2시 40분이었습니다. 5분 차이였습니다. 헬기가 5분 늦게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나? 그가 물었고 항공작전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UH-60은 이미 최대 속도입니다. 엔진 출력을 더 높이면 기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리적 한계였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속 295km가 최대였고 62km를 날아가는 데는 최소 13분이 걸렸습니다. 그때 작전실 후방에서 젊은 여성 장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정수아 대위였고 당직 작전 장교로 오늘 아침부터 근무 중이었습니다. 32세의 그녀는 공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작전 계획 수립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대령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고 박준호 대령이 재빨리 그쪽을 봤습니다. 말해보게. 정수아 대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전광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헬기가 직선 경로로 가면 북한 대공포 밀집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직선 경로로 적어도 비행하면서 F-35A가 전자전으로 레이더를 교란한다면 그녀가 지도상의 경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3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전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직선 경로 적어도 비행이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대공포의 사격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레이더 교란을 한다고 해도 유관 사격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헬기 격추 확률이 40%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만이 3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정수와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그 방법으로 가면 헬기 조종사들의 생명이 위험하네. 정수와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이재혁 대위는 폭발에 휘말릴 것이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려야 했습니다. 지휘관의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좋아, 그 방법으로 간다. 박준호 대령이 결정을 내렸고 즉시 통신 장교에게 지시했습니다. 헬기 부대의 경로 변경 명령, 직선 경로 적어도 비행으로 전환, 동시에 오산기지 F-35A 편대에 전자전 지원 요청. 명령이 연쇄적으로 전달되었고 몇 초 후 헬기 조종사의 확인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명령 확인, 직선 경로로 변경합니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긴장감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헬기 궤적이 수정되었고 새로운 예상 도착 시각이 계산되었습니다. 오후 2시 42분이었습니다. 자폭 시각은 2시 40분이었습니다. 2분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늦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2분을 더 줄일 방법은 없나? 그가 외쳤지만 작전실의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헬기는 이미 최대 속도였고 경로는 이미 최단거리였습니다. 더 이상 줄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수와 대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자폭 장치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까? 박준호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폭 장치 중단 권한은 공군 참모 차장급 이상만 가지고 있네. 지금 즉시 보고 올리겠지만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보고하고 승인받는 데만 최소 5분은 걸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작전실 입구 쪽에서 인사과 소속 장교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준호 대령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조종사 신원 확인 보고 드립니다. 박준호 대령이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가? 나중에. 하지만 인사과 장교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령님, 이건 즉시 보고 드려야 할 사안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인상을 찌푸리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첫 줄을 읽기 시작했고 두 번째 줄을 읽었고 세 번째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확실한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인사과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중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고 작전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한다. KF-21 208호기 조종사 이재혁 대위는. 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작전실이 고요했습니다. 카운트다운 숫자가 째각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이동훈 중장님이 아드님이시다. 그 순간 작전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동훈 중장이었습니다. 공군 참모 차장이었습니다. 자폭 장치 중단 권한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락한 조종사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수와 대위의 손에서 펜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군본부 3층 참모차장 집무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동훈 중장이 급하게 복도를 걸어 나왔고 그의 뒤로 부관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58세의 이동훈 중장은 키가 180cm에 달했고 35년 군 생활로 단련된 몸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고 회색빛이 도는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 작전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3분 전 박준호 대령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KF-21 추락, 조종사 생존, 자폭 장치 활성화, 그리고 조종사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그의 외아들 이재혁 대위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작전실의 긴장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 울려 퍼지는 경보음, 빠르게 움직이는 장교들, 그리고 거대한 전광판에 표시된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10분 32초, 10분 31초. 이동훈 중장은 빠른 걸음으로 작전실 중앙으로 걸어갔고 박준호 대령이 그를 발견하고 급히 경례했습니다. 각하,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말했지만 이동훈 중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알고 있네. 자포까지 남은 시간과 헬기 도착 시간만 말하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자포까지 10분 20초, 헬기 도착까지 12분입니다. 2분 늦습니다. 이동훈 중장은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함경남도 신포 인근의 깜빡이는 파란색 점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 반경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박준호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헬기 속도를 더 높일 방법은 없나? 박준호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최대 속도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동훈 중장은 다시 전광판을 봤습니다. 10분 5초, 10분 4초.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었습니다. 자폭 장치를 중단할 수 있나? 그 순간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자폭 중단 권한은 공군 참모 차장급 이상만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각하께서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훈 중장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폭 중단 권한이었습니다. 그가 명령만 내리면 카운트다운은 즉시 멈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폭을 중단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작전실 구석에서 기술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자폭을 중단하시면 기체 잔해의 기밀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북한군이 회수할 경우 KF-21의 핵심 항전 장비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동훈 중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KF-21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20년간 15조 원을 투입해 개발한 전투기였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 과정에 자신도 참여했었습니다. 15년 전 공군 전력기획부장으로 재직할 때 KF-21 사업 초기 기획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는 그 전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였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의 한 축이었으며 무엇보다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기밀이 유출된다면 국가적 손실은 막대할 것이었습니다. 15조 원의 개발비가 물거품이 될 것이고 수출 계약은 취소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신뢰도는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이동훈 중장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자폭장치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적국에 추락할 경우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말입니다. 박준호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각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동훈 중장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자폭은 그는 말을 시작했지만 그 순간 그의 뇌리에 5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하얗게 세탁된 시트, 소독약 냄새,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의사들은 3개월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6개월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날 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군인이었어요.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재혁이만은 지켜주세요. 저 대신 재혁이를 지켜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하네. 반드시 지키겠네.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 이후 5년 동안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혁이가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했을 때, 조종사 과정에 지원했을 때, 그리고 KF-21 시험, 조종사로 선발되었을 때까지 그는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재혁이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이동훈 중장은 감정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둘은 군인으로서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상관과 부하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훈 중장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북한 땅 어딘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하? 박준호 대령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이동훈 중장은 전광판을 다시 봤습니다. 9분 20초, 9분 19초.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폭은 중단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수와 대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각하, 그럼 대위님은? 이동훈 중장이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자폭 중단은 국가 기밀 유출을 의미한다. 나는 공군 참모 차장으로서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정수와 대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대위님은 각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동훈 중장의 턱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대한민국 공군 장교다. 그는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추락했다. 그리고 그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박준호 대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각하, 하지만 이동훈 중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게. 이것은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른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전실의 장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광판의 카운트다운만이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8분 55초, 8분 54초. 그때 작전실 입구 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통신 장교가 수화기를 들었고 잠깐 대화를 나눈 후 창백한 얼굴로 이동훈 중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각하, 국방부 장관님께서 상황 보고를 요청하십니다. 이동훈 중장은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스피커에서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 상황을 들었네. 조종사가 자네 아들이라고? 이동훈 중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자폭을 중단할 생각인가? 이동훈 중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밀보호가 우선입니다. 장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 자네가 결정하게.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자네를 지지하겠네. 한 가지만 명심하게. 자네는 지금 아버지가 아니라 공군 참모 차장으로서 결정해야 한다네. 통화가 끊겼습니다. 이동훈 중장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8분 12초였습니다. 헬기 도착까지는 아직 10분이 남았습니다. 2분 차이였습니다. 정수와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각하, 이 대위는 지금 2차 충격파 반경 안에 있습니다. 1차 폭발권은 겨우 200m 차이로 벗어났지만 2차 충격파는 4km입니다. 만약 3분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이 대위가 안전지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폭만 중단하신다면. 이동훈 중장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폭을 중단하면 이재혁 대위만 사는 게 아니라 KF-21의 기밀이 유출된다. 그것은 수백 명, 수천 명의 다른 장병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위해 수천 명을 희생시킬 수 없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그것은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대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동훈 중장의 심장이 얼마나 아프게 부서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35년 군 생활을 함께한 전우로서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각하, 정말 괜찮으십니까? 이동훈 중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전광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7분 45초, 7분 44초. 파란색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재혁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재혁아,
이동훈 중장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공군 참모 차장은 울 수 없었습니다. 지휘관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작전실 후방에서 한지훈 소령의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중앙작전실 헬기 1번입니다. 북한 영공 진입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9분 30초입니다. 헬기였습니다. 구조 헬기가 북한 영공에 진입한 것이었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시선이 전광판으로 쏠렸습니다. 헬기를 나타내는 녹색 점 2개가 북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급하게 계산했습니다. 9분 30초면 오후 2시 42분 도착입니다. 그는 카운트다운을 확인했습니다. 7분 15초였습니다. 자폭 예정 시각은 2시 40분이었습니다. 여전히 2분 늦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이동훈 중장을 바라봤습니다. 각하, 2분입니다. 단 2분만 중단하시면. 이동훈 중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2분이었습니다. 120초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아들의 생사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각하, 박준호 대령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7분입니다. 작전실의 모든 장교들이 이동훈 중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동훈 중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폭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중단하지 않는다. 이것이 최종 결정이다. 그 순간 정수와 대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작전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동훈 중장은 돌아서서 작전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박 대령, 예 각하. 헬기 조종사들에게 전하게. 최선을 다하라고. 그리고 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재혁이에게 전해주게.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는 작전실을 나갔습니다. 이동훈 중장이 작전실을 떠난 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의 카운트다운반이 째각거리며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6분 45초, 6분 44초. 박준호 대령은 한동안 멍하니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작전실을 둘러봤습니다. 25명의 장교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수와 대위는 자리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이동훈 중장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그것은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작전실에 울려 퍼졌고 모두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듣게들. 박준호 대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각하께서는 결정하셨다. 자폭은 중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는 작전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방법이 남아있다. 헬기가 2분 늦는다면 우리는 그 2분을 만들어내야 한다. 아니, 1분 30초라도 좋다. 1분이라도 좋다.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의 외침에 작전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군이다. 우리는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각하께서 자폭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헬기가 더 빨리 도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통신 채널에서 한지훈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앙작전실 헬기 1번입니다. 북한 영공 진입 완료, 현재 고도 300m, 속도 시속 290km로 비행 중입니다. 박준호 대령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헬기 1번, 중앙작전실이다. 상황은 들었나? 한지훈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자포까지 6분, 우리 도착까지 8분. 2분 부족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결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물었습니다.
2분을 줄일 방법이 있나? 한지훈 소령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헬기 엔진 소리만이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고도를 200m로 낮추고 엔진 출력을 20%까지 올리면 2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전실의 항공작전 장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그것은 위험합니다. 엔진 출력 20%는 권장 한계를 초과합니다. 엔진 과열 위험이 있고 고도 200m는 북한 대공포 유관 사격권입니다. 박준호 대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입니다. 엔진이 과열되면 헬기는 추락할 것이고 고도 200m는 대공포의 완벽한 사거리였습니다. 격추 확률은 5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 외에는 시간을 줄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마이크에 대고 물었습니다. 한소령, 자네는 각오가 되어 있나? 한지훈 소령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3년 전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구조에 실패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번에는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 대령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산악지대 추락사고 구조작전에서 후배 조종사를 구하지 못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구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후배는 그곳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 이후 한지훈 소령은 6개월간 비행 금지 처분을 받았고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귀한 후 그는 어떤 구조 임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그는 항상 지원했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속죄였습니다. 구하지 못한 후배에 대한 속죄였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말했습니다. 좋다. 적어도 비행 허가한다. 하지만 한소령, 자네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은 명령이다. 한지훈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명령 확인했습니다. 고도 하강 시작합니다. 전광판에서 헬기를 나타내는 녹색 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300m에서 250, 200, 150. 위성 영상에서 헬기가 산악 지형 사이로 낮게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나무들이 헬기 아래로 빠르게 지나갔고 로터 회전으로 일어난 바람이 나뭇가지들을 흔들었습니다. 한지훈 소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고도 200m 도달, 엔진 출력 증가 시작합니다. 헬기 엔진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굉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고 기체 전체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도계가 올라갔습니다. 시속 290, 300, 310. UH-60 블랙호크의 최대 속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항공작전 장교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엔진 온도 상승 중입니다. 현재 750도, 800, 850. 정상 작동 온도는 700도였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도착 예정 시각은? 작전 참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후 2시 40분. 정확히 자폭 시각과 동일합니다. 작전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동일했습니다. 1초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만약 헬기가 1초라도 늦으면, 만약 이재혁 대위가 1초라도 느리게 움직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KF-21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 북한 땅에 추락한 전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20년간 노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는 7개국 뿐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그리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었지만 4.5세대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1200km, 최대 무장 탑재량 7700kg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전 장비였습니다. 액티브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통합 전자전 체계, 광역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이 전투기를 극찬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이 전투기 독자 개발에 성공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완성도 높은 기체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CNN은 KF-21 보라매는 아시아 하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공군 태평양 사령부 작전 참모는 KF-21의 항전 장비는 F-35A와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전자전 능력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는 30대 도입을 결정했고 말레이시아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이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출 계약 총액은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북한 땅 어딘가에 잔해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우수한 전투기가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세계가 극찬한 그 항전 장비도 최첨단 레이더도 강력한 엔진도 모두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분 후에는 자폭장치가 그것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박준호 대령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재혁 대위를 구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KF-21이 최초로 추락한 사건으로 그리고 조종사가 구조되지 못한 비극으로 말입니다. 그 우수한 전투기의 명성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구조에 성공한다면 세상은 다른 것을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종사를 구해낸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실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령님! 통신장교의 급한 목소리가 박준호 대령을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북한 대공포 기지에서 레이더 신호 포착했습니다. 헬기를 탐지한 것 같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화들짝 놀라며 전광판을 봤습니다. 헬기 진로 앞쪽 3km 지점에 붉은색 경고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대공포 기지였습니다. 23mm 대공포 내문이 배치된 소규모 기지였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오산 기지 F-35A 편대에 즉시 연락, 전자전 지원 요청. 통신 장교가 재빨리 교신 채널을 열었습니다. 오산 기지 중앙작전실입니다. 긴급 전자전 지원 요청합니다. 스피커에서 F-35A 편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산 편대, 이미 북한 레이더 교란 중입니다. 하지만 대공포 기지가 육안으로 헬기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준호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육안 포착이었습니다. 레이더 교란은 막을 수 있지만 육안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고도 200m면 대공포 사수들이 눈으로 헬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헬기 1번, 북쪽 3km에 대공포 기지 있다. 회피 기동 준비. 한지훈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회피하면 시간이. 박준호 대령이 외쳤습니다. 회피해. 그게 명령이야. 하지만 한지훈 소령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명령 불복입니다. 직진합니다. 헬기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빨라졌습니다. 시속 320km였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피하면 30초 늦습니다. 30초면 대위님이 폭발에 휘말립니다. 저는 다시는 동료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전광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녹색 점이 붉은색 경고 지역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2km, 1km, 500m. 그때 통신장교가 외쳤습니다. 북한 대공포 사격 시작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대공포 기지의 총구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포탄이 하늘로 날아갔고 헬기 주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헬기 1번, 응답하라.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한지훈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기 1번, 문제 없습니다. 대공포 지역 통과했습니다. 작전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지훈 소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만 꼬리 로터에 파편 피격당했습니다. 진동이 심합니다. 박준호 대령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꼬리 로터였습니다. 헬기의 방향 제어를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비행의 지장은? 박준호 대령이 물었고 한지훈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때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때는 추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물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남은 시간은? 한지훈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4분 30초입니다. 박준호 대령이 카운트다운을 확인했습니다. 4분 30초였습니다. 정확히 같았습니다.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때 작전실 후방에서 기상 담당 장교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대령님, 목표 지역 기상 변화 감지했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기상 장교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거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준호 대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개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 인근 산악지대 이재혁 대위는 비탈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행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35분 그의 손목에 찬 단말기 화면에는 붉은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4분 45초, 4분 44초. 추락 지점은 그가 서 있던 곳에서 1.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1차 폭발 반경 2km는 이미 벗어났지만 문제는 2차 충격파였습니다. 2차 충격파 반경은 4km였고 그는 아직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2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지만 완전히 안전한 3차 파편 범위 밖으로 나가려면 200m를 더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낙하산 착지 때 다친 왼쪽 발목이 욱신거렸고 허벅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멈추는 순간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옅은 안개였지만 몇 초 만에 짙은 안개로 변했습니다. 시야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20m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안개 속에서 빠르게 달리다가 나무에 부딪히거나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확인하며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남남동 쪽이었습니다. 해안 쪽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이제 1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말기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4분 15초였습니다. 그는 속도를 높이려 했지만 안개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폭을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동훈 중장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안개 속을 뚫고 날아가는 UH-60 블랙호크 헬기 안에서 한지훈 소령은 필사적으로 계기판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안개로 인해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고 그는 오직 계기만 믿고 비행해야 했습니다. 고도계는 180m를 가리키고 있었고 속도계는 시속 310km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꼬리 로터의 진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종관이 손에서 덜컹거렸고 기체 전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부조종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꼬리 로터 진동이 위험 수준입니다.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한지훈 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 속도를 줄이면 늦어. 버틸 수 있어. 부조종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는 건 나중 문제야. 지금은 대위님을 구하는 게 먼저야. 헬기 후방에서는 구조 전문 상사 2명이 호이스트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개 속에서 구조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호이스트를 내리는 것은 말 그대로 장님이 손을 뻗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중앙작전실 헬기 1번입니다. 안개로 인해 시야 제로입니다. GPS 좌표만 믿고 비행 중입니다. 서울 작전실에서 박준호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기 1번 목표 지점까지 3분 50초다. 자포까지도 3분 50초. 정확히 같아. 한지훈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1초라도 빨리 도착하겠습니다. 그는 엔진 출력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엔진 온도가 870도까지 올라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헬기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부조종사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지상에서 이동 물체 다수 포착됩니다. 방향, 대위님 위치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한지훈 소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속도는? 부조종사가 확인했습니다. 시속 40에서 50km.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개수는 6대입니다. 한지훈 소령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북한군이었습니다. 추락 신호를 감지하고 출동한 북한군 수색대였습니다. 그들도 KF-21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고 동시에 조종사를 생포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급하게 무전했습니다. 중앙작전실, 북한군 차량 6대가 대위님 위치로 접근 중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 4분 정도입니다. 박준호 대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한군이 먼저 도착하면 대위를 생포할 것이다. 속도를 더 높여. 한지훈 소령은 조종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헬기가 더욱 빠르게 전진했습니다. 시속 320km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꼬리 로터에서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렸습니다. 기체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부조종사가 외쳤습니다. 꼬리 로터 베어링 손상. 즉시 속도 줄이지 않으면 로터가 분리됩니다. 한지훈 소령의 손이 조종관 위에서 멈췄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헬기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면 늦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헬기를 살리느냐, 이재혁 대위를 살리느냐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후배를 구하지 못했던 그날을 말입니다. 헬기를 포기하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는 헬기의 안전을 선택했고 후배는 죽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속도 유지한다. 한지훈 소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조종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령님, 그러면 우리도 추락합니다. 한지훈 소령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대위를 구하지 못하면 의미 없어. 속도 유지. 헬기는 계속해서 320km의 속도로 안개속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꼬리 로터의 진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작전실에서 박준호 대령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헬기 1번, 기체 상태 보고. 한지훈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꼬리 로터 손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위님 구출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돌아올 때입니다. 박준호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소령, 무리하지 마. 한지훈 소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이미 무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무리해도 괜찮습니다. 지상에서 이재혁 대위는 안개 속에서 넘어졌습니다. 발이 나무 뿌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부딪혔고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신음을 참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왼쪽 발목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염좌가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무를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단말기를 확인했습니다. 3분 30초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다시 확인하고 남남동 쪽을 향해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매 걸음마다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100m만 더 가면 되었습니다. 100m만 더 가면 폭발 반경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안개 저편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멈춰 섰습니다. 헬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트럭 소리였습니다. 여러 대의 트럭 소리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재빨리 근처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안개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였습니다. 트럭들이 그가 숨은 바위에서 50m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비행기 추락 지점이 어디냐? 저쪽 500m쯤 될 것이다. 조종사를 반드시 생포해야 한다. 명령이다. 이재혁 대위는 단말기를 확인했습니다. 3분 5초였습니다. 북한군은 그에게서 50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추락 지점으로 이동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추락 지점으로 가면 자폭 폭발에 휘말릴 것이었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명령에 따르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는 바위 뒤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라. 더 가면 위험하다. 그의 외침에 북한군 병사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안개 속에서 총구가 그를 향했습니다. 북한군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외쳤습니다. 남조선 놈이다. 생포하라. 병사들이 그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의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지만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헬기였습니다. 안개를 뚫고 UH-60 블랙호크가 나타났습니다. 헬기는 이재혁 대위와 북한군 사이로 낮게 내려왔습니다. 로터 회전으로 일어난 강한 바람이 안개를 흩뜨렸고 잠깐 동안 시야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헬기를 올려다봤고 북한군 병사들도 헬기를 쳐다봤습니다. 한지훈 소령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대위님, 호이스트가 내려갑니다. 잡으십시오. 헬기 후방 문이 열렸고 구조용 호이스트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호이스트를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북한군 병사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안개 속에 울려 퍼졌고 총알이 헬기 동체에 박혔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급하게 회피 기동을 했고 헬기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호이스트가 이재혁 대위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서울 작전실에서 박준호 대령이 외쳤습니다. 북한군 사격 중. F-35A 편대, 즉시 지원. 오산 기지에서 F-35A 2대가 급강하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가 저공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북한군 병사들이 놀라 잠깐 사격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한지훈 소령이 헬기를 다시 이재혁 대위 쪽으로 돌렸습니다. 호이스트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재혁 대위가 뛰어올라 호이스트를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그가 외쳤고 구조상사가 호이스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혁 대위의 몸이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북한군이 다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헬기 좌측 엔진을 관통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한지훈 소령이 외쳤습니다. 좌측 엔진 피격. 출력 저하. 헬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말기가 진동했습니다. 1분 30초였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필사적으로 헬기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좌측 엔진의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꼬리 로터의 진동은 극한에 달했습니다. 헬기는 이제 제대로 비행할 수 없었습니다. 부조종사가 외쳤습니다. 소령님, 추락합니다. 한지훈 소령이 이를 악물고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안 돼. 조금만 더 버텨. 구조상사가 외쳤습니다. 대위님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5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한지훈 소령은 모든 힘을 다해 헬기를 안정시켰습니다. 5초, 4초, 3초. 마침내 이재혁 대위가 헬기 안으로 끌려 올라왔습니다. 탑승 완료. 구조상사가 외쳤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즉시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헬기의 통신 시스템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북한군의 총격이 통신 장비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작전실의 스피커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헬기 1번, 응답하라. 헬기 1번.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것이었습니다. 서울 공군본부 작전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의 스피커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흘러나왔고 헬기를 나타내는 녹색 점은 여전히 북한 영공에 있었지만 아무런 신호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마이크를 쥐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헬기 1번, 응답하라. 한소령, 들리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통신 장교가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다른 채널을 시도했지만 모든 채널이 두절되어 있었습니다. 정수와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통신 장비가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위성 추적만 가능합니다. 박준호 대령은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녹색 점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속도는 시속 200km였습니다. 정상보다 느렸습니다.
헬기가 손상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상단의 카운트다운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분 25초, 1분 24초, 1분 23초. 작전실 입구가 열렸습니다. 이동훈 중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집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통신 두절 소식을 듣고 직접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급히 경례했습니다. 각하. 이동훈 중장이 손을 들어 경례를 받고 물었습니다. 상황은?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헬기가 대위님을 구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통신이 두절되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헬기는 지금 남쪽으로 이동 중이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손상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동훈 중장은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녹색 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헬기 안에 제어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수와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자포까지 1분 15초입니다. 이동훈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분 15초 후면 KF-21 잔해가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어기가 아직 폭발 반경 안에 있다면 그는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말했습니다. 각하, 헬기의 이동 속도로 보아 이미 폭발 반경을 벗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출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훈 중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화면의 숫자가 0이 되는 것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58초, 57초, 56초.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안개 속을 빠져나온 헬기 안에서는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좌측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엔진 화재 경보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한지훈 소령은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조종사가 외쳤습니다. 좌측 엔진 완전 정지. 우측 엔진만으로는 고도 유지 불가능합니다. 한지훈 소령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알아. 일단 폭발 지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헬기는 천천히 고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80m, 150m, 120m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훈 소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측 엔진의 출력을 최대로 높이고 기체를 앞으로 기울여 활공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야 했습니다. 자폭 폭발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후방에서 이재혁 대위가 구조상사의 도움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왼쪽 발목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구조상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대위님, 괜찮습니까? 이재혁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조종석을 바라봤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필사적으로 헬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헬기는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추락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훈 소령은 끝까지 헬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혁 대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령님,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헬멧 안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9분 50초였습니다. 10초 후면 자폭이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모두 충격에 대비해. 10초 후 폭발이다. 구조상사와 이재혁 대위가 손잡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부조종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0, 9, 8, 7. 한지훈 소령은 헬기를 더욱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고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90m, 80m, 6, 5, 4. 헬기는 이제 나무 꼭대기와 거의 같은 높이였습니다. 나뭇가지가 헬기 동체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 2, 1. 그리고 오후 2시 40분 정확히 북한 함경남도 심포 인근 산악지대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KF-21 보람의 208호기의 잔해가 섬광과 함께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자폭 장치에 설치된 고성능 폭약이 기체 내부에서 동시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폭발음이 산악지대 전체를 뒤흔들었고 거대한 화구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주변의 나무들이 폭풍에 쓰러졌습니다. 버섯구름이 형성되었고 잔해 조각들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헬기는 폭발 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충격파가 헬기를 강타했습니다. 기체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한지훈 소령이 조종관을 놓칠 뻔했습니다. 부조종사가 외쳤습니다. 충격파입니다. 헬기가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했고 고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60m, 50m, 40m. 한지훈 소령이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안 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서울 작전실의 전광판에서 폭발이 포착되었습니다. 위성 영상에 거대한 섬광이 나타났고 열 감지 센서가 폭발 에너지를 측정했습니다. 폭발 규모는 TNT 화약 500kg 상당이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자폭 확인했습니다. 폭발 반경 2km. 헬기는 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헬기를 나타내는 녹색 점은 폭발 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안전거리였습니다. 작전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외쳤습니다. 헬기는 무사하다. 폭발 반경 바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녹색 점이 갑자기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통신장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헬기 고도 급강하 중입니다. 40m, 30m, 20m. 박준호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추락한다.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작전실 안에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광판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녹색 점이 지상을 향해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준호 대령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정수아 대위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동훈 중장은 전광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의 25명 장교들은 모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째각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3초였습니다. 그 3초 동안 모두가 같은 것을 기도했습니다. 살아있기를, 무사하기를,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통신장교가 외쳤습니다. 헬기 신호 정지. 지상에 착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호 대령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추락인가 착륙인가? 통신장교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마지막 10m에서 급격히 감속. 불시착으로 보입니다. 작전실에 다시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시착이었습니다. 추락은 아니었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헬기를 조종해서 불시착시킨 것이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외쳤습니다. 헬기 위치 좌표 확인. 구조팀 즉시 출동. 작전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좌표 확인, 휴전선 남쪽 12km, 우리 측 영토입니다. 작전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훈 중장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녹색 점이 멈춰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신도 두절되어 있었습니다. 제어기가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각하, 구조팀이 15분 내로 현장에 도착할 것입니다. 곧 소식이 올 것입니다. 이동훈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리자.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분이었습니다. 15분 동안 아들의 생사를 모른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공군 참모 차장의 체면 같은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생사를 모르는 아버지였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함께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55분 불시착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 전진 배치되어 있던 육군 수색대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헬기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UH-60 블랙호크는 논밭 한가운데 불시착해 있었고 동체 곳곳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좌측 엔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꼬리 로터는 절반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로터 날개는 땅에 박혀 부러져 있었습니다. 수색대장이 조심스럽게 헬기에 접근했습니다. 후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즉시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중앙작전실 수색 1번입니다. 헬기 발견했습니다. 생존자 확인. 4명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서울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수색대장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다만 조종사 1명이 중상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출혈이 심합니다. 즉시 의료 헬기 필요합니다. 박준호 대령이 급하게 명령했습니다. 의료 헬기 즉시 출동.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재혁 대위의 상태는? 수색대장이 대답했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경상입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종사를 돕고 있습니다. 이동훈 중장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재혁이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수색대의 영상이 작전실 화면에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헬기 옆에 앉아있는 4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지훈 소령은 헬기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의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의무병이 지열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부조종사와 구조상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혁 대위는 한지훈 소령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재혁 대위가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움직였습니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살아서. 다행이야. 이재혁 대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 국군수도병원 응급실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 헬기로 긴급 후송된 한지훈 소령이 수술실로 들어간 지 40분이 지났습니다. 그의 오른쪽 허벅지 대퇴동맥이 파편에 찢어져 출혈이 심각했고 갈비뼈 2개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외과 팀장이 직접 집도하고 있었고 수술실 밖에서는 부조종사와 구조상사 2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미한 타박상과 찰과상만 입어 간단한 치료를 받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부조종사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령님은 꼭 살아야 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어. 구조상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살 겁니다. 반드시 살 겁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복도 반대편 치료실에서는 이재혁 대위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그의 왼쪽 발목을 검사하며 말했습니다. 이등도 염좌입니다. 심하지는 않지만 2주 정도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전신 타박상도 있고요. 이재혁 대위는 치료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2시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엔진 화재, 탈출 낙하, 추락, 도주 그리고 구조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훈 소령은 그를 구하기 위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재혁 대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군의관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괜찮습니까?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더 드릴까요? 이재혁 대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이었고 어깨에는 별 3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동훈 중장이었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황급히 치료대에서 내려서려 했지만 군의관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대위님,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혁 대위는 억지로 일어나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재혁 대위 귀대 보고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동훈 중장은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깐 동안 2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중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경례를 받았습니다. 수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례 자세를 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불시착해서 KF-21이 이동훈 중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기계 고장이었다. 넌 최선을 다했다. 이재혁 대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폭을 중단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를 포기하신 거잖아요. 이동훈 중장의 얼굴 근육이 경련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포기한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훈련시킨 조종사니까. 너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동훈 중장은 항상 냉정하고 엄격한 군인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살 거라고 믿으셨어요? 이동훈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었다. 내 어머니가 너를 지켜달라고 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공군 참모차장이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 것을 선택했다. 내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재혁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아버지는 안다. 이재혁 대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무서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동훈 중장은 아들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넌 잘했다. 복도에 있던 부조종사와 구조상사 그리고 의료진은 모두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중장은 5년 만에 아들을 제대로 안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널 사랑한다. 항상 사랑했다. 오후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외과 팀장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대퇴동맥 봉합 완료했고 골절된 갈비뼈도 고정했습니다. 출혈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복도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부조종사가 물었습니다. 언제 깨어나십니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나는데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재혁 대위가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면회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깨어나면 가장 먼저 대위님을 찾을 겁니다. 1시간 후 한지훈 소령이 마취해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흐릿한 시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 이재혁 대위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혁 대위가 그가 깨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한지훈 소령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위님, 무사하시네요. 다행입니다. 이재혁 대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령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한지훈 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3년 전 구하지 못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재혁 대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우리는 동료잖아요. 공군이잖아요. 그날 저녁 공군본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후 KF-21 보람의 이형 8호기가 시험 비행 중 기계 고장으로 북한 영공에 불시착했습니다. 조종사 이재혁 대위는 긴급 탈출에 성공했고 우리 공군은 즉시 구조작전을 실시했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조종하는 구조 헬기가 북한 영공에 진입하여
이 대위를 성공적으로 구출했으며 기체 자폭 장치가 정상 작동하여 기밀은 완벽하게 보호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조종사와 구조팀의 상태는? 대변인이 대답했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경상으로 2주 내 복귀 가능합니다. 한지훈 소령은 중상을 입었으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회복 중입니다. 부조종사와 구조상사는 경미한 부상입니다. 이 뉴스는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각국의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이번 작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군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구조작전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 영공 깊숙이 침투하여 조종사를 구출한 것은 높은 훈련 수준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한지훈 소령의 헬기 조종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기사를 통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KF-21의 자폭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으며 이는 한국의 항공 보안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기밀 보호와 인명 구조를 동시에 달성한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군사 분석가는 논평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한국 공군의 실전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기술적 우수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한국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오히려 KF-21이 신뢰도를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자폭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것이 확인되면서 수출 협상 중인 국가들의 신뢰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기밀 보호 능력이 입증된 것이죠. 실제로 폴란드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 KF-21 도입 계획에 변함없으며 오히려 보안 시스템의 우수성이 확인되어 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이라크도 협상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추락 사고가 오히려 신뢰를 높인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구조팀의 헌신, 기밀을 지키면서도 인명을 최우선으로 한 판단,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 공군의 진짜 실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이동훈 중장은 병원 옥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차가운 8월의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왔어? 우리 아들, 살아 돌아왔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약속, 지켰어. 재혁이를, 지켰어. 바람이 그의 눈물을 말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래층 중환자실에서는 한지훈 소령이 잠들어 있었고 일반 병실에서는 이재혁 대위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동훈 중장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8월 27일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국군 수도병원 재활치료실에서 한지훈 소령은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고 목발에 의지해야 했지만 의사들은 그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소령님의 체력이 워낙 좋아서 회복이 빠릅니다. 이 정도면 석 달 후에는 정상 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한지훈 소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이면 연말쯤이네요. 그때쯤 다시 날 수 있을까요? 치료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비행은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할 겁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한지훈 소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고 멀리서 전투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저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같은 날 오전 공군 작전사령부 회의실에서 이재혁 대위는 사고 경위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의 왼쪽 발목에는 여전히 보호대가 감겨 있었지만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대위의 대응은 매뉴얼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엔진 이중 고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탈출 절차를 수행했고 생존 확률을 최대화했습니다. 조종사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사 결과 엔진 연료 라인의 제조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제조사는 전체 기체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위는 2주간 휴가 후 복귀 예정입니다. 다만 당분간 시험 비행은 중단되고 기본 훈련 비행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재혁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재혁 대위는 복도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동훈 중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재혁 대위가 경례했고 이동훈 중장이 경례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는? 중장이 물었습니다. 과실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재혁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이동훈 중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군. 2주 푹 쉬고 돌아오게. 이재혁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네, 각하.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중장이 말했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 수 있나? 이재혁 대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아버지. 좋습니다. 이동훈 중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퇴근하고 집에서 보자. 아버지가 저녁 해놓을게. 이재혁 대위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요리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이동훈 중장이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조금 배워뒀거든. 맛은 보장 못하지만. 이재혁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버지. 8월 28일 공군본부 대강당에서 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한지훈 소령, 부조종사, 구조상사 2명, 그리고 이재혁 대위가 무대 위에 섰습니다. 한지훈 소령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는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서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한지훈 소령에게 화랑무 공훈장을 수여합니다. 소령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적지 깊숙이 침투하여 아군 조종사를 구출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공군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큽니다. 장관이 훈장을 한지훈 소령의 가슴에 달아주었고 강당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부조종사와 구조상사에게도 화랑무공 훈장이 수여되었고 이재혁 대위에게는 공군무공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이재혁 대위는 극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존했으며 적지에서도 최선을 다해 생존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은 강당 밖 복도에 함께 섰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휠체어에서 훈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꿈만 같네요. 제가 훈장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부조종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받으셔야죠. 소령님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북한 땅에 남아있었을 겁니다. 구조상사가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소령님은 영웅이십니다. 한지훈 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동료를 구하는 것, 그게 우리 일 아닙니까? 이재혁 대위가 한지훈 소령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지훈 소령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위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게 비행하십시오. 하늘은 아름답지만 위험합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이재혁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동훈 중장의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이동훈 중장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맛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재혁 대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리 실력이 좋으신데요? 이동훈 중장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 나는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 배운 게 소중하다는 걸 알았지. 이재혁 대위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어머니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동훈 중장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어. 암 선고를 받고도 마지막까지 웃으셨지. 그리고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얘기만 하셨단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이재혁 대위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동훈 중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아들과 쌓아온 벽이 천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 10시 이재혁 대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내일 병원에 소령님 면회 가기로 했거든요.
이동훈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재혁아. 이재혁 대위가 돌아봤습니다. 네, 아버지. 이동훈 중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을까? 이재혁 대위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제가 요리 배워서 다음엔 제가 해드릴게요. 이동훈 중장도 웃었습니다. 그거 좋은데. 기대하마. 9월 1일 공군본부 브리핑룸에서 KF-21 사업 현황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업 담당자가 발표했습니다. 8월 20일 사고 이후 예상과 달리 수출 문의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자폭 시스템의 완벽한 작동이 확인되면서 보안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폴란드와의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말레이시아는 10대 추가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총 수출 예상액은 23조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만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용기가 세계에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폭을 중단하지 않은 아버지, 끝까지 헬기를 조종한 조종사, 생환을 포기하지 않은 구조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재혁 대위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모두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공군이었습니다. 첨단 무기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정신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전후의 희생정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말입니다. 15분의 저주는 90초의 기적으로 바뀌었고 그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